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들 미리 좀 체크해보신 투자자분들은 한숨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악재들이 뭐 하나 해결된 것은 없는데 어제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시장의 해석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4% 지금 넘게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일단 긴급하게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1200포인트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의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타겟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11개 섹터 중에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소매업체들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6%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3에서 4%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3.57% 그리고 S&P 500도 4%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이 4.73%로 거의 5% 가까이 밀리면서 기술주 흐름이 가장 낙폭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짚어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죠. 이 여파로 기술주의 투심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플은 5.64% 크게 밀리면서 140달러 선을 겨우 상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55% 그리고 알파벳 A가 3.93%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지자 급락세를 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해보면 7.16% 크게 밀리면서 소매업체의 쇼크를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6.8% 밀리면서 700달러 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간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종목이긴 하지만요. 7% 가깝게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차량 사고로 인해서 인종차별 이슈가 불거지면서 S&P 500 ESG 지수에서 제거됐다는 소식 들려왔고 파이퍼 샌들러가 동사의 목표가를 200달러나 하향 조정한 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6.82%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반도체도 투심이 어두운 모습이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간밤에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18%대 급등이 나왔고요. WTI는 반면에 2.5%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국제유가는 주식 등의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는 0.2%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에 꼭 체크해봐야 할 기업들이죠. 소매업체의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무려 24%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간밤에 이 타겟발 실적 부진이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동일 매장 매출이 견고했지만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시사됐습니다. 프리마켓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간밤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달러트리 확인을 해볼 텐데요. 타겟의 어닝 쇼크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급락했습니다. 간밤 타겟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었고요. 코스트코의 주가도 두 자릿대 급락이 나온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TJX 컴퍼니스 확인을 해보면 7% 오히려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백화점 업체죠. 호실적 발표 이후에 연간 수익 조정치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간밤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스 컴퍼니는 5%대 밀리면서 역시 소매업체의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이 됐는데요. 이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이어서 월마트는 6.79% 밀렸는데 전일 이익률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11% 하락한 바 있는데 타겟 실적 발표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살펴보면 2%대 급락세를 시현을 했고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인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외신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는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시점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Goldman Sachs CEO advises clients to be cautious because Fed policy has unpredictable consequences. 골드만삭스의 CEO의 투자 의견이 있었는데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특히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추천주로 제시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의 최고 방어주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비자는 conviction list, 즉 선호 종목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시죠. Wells Fargo sees end of year U.S. recession cuts GDP view. 네, 역시나 나왔던 투자 전략가 의견을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 발생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방어주 포지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섹터를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경기 소비자 섹터는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리고 금리 상승세로 시장이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에 투자 의견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군요. EV battery costs could spike 20% by 2026 as raw material shortages drag on. 최근 공급망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EV 배터리, 즉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어두운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배터리 생산 비용이 감소세가 지속이 됐지만 리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6년까지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리서치 기업 eSources의 부사장은 향후 수년간의 전기차 가격 상승세가 심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 체인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지난 수년간 배터리 생산 비용이 감소세가 계속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년을 저점으로 배터리 생산 비용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함께 시사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는 배터리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가 재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리튬과 같은 배터리용 핵심 원자재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리튬 공급 부족 사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온 상태였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줘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 종목이었죠. 미국의 최대 소매 업체인 타겟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은 분기 이익을 기록한 후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은 주당 $2 19센터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소매업체는 재고 손상은 더 높은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운임 비용과 공급망 붕괴로 이윤을 압박했다고 봤고요. 물류센터의 보상과 인원수 또한 증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arget warns of margin hit as rising costs then profit share slump 26%이라고 강조가 되면서 이 두 자릿대 급락세를 여실히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나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의 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타겟의 이익률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경고를 했고요. 1분기 EPS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인플레이션 속에 앞으로 중요한 악재로 발생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타겟의 낙관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향후 소비업체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믿었던 유통 공룡들이 인플레이션의 이유로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장 전략 미리 좀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급락 상황, 유통업체 실적이 상당 부분 좋지 않았다. 여기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유통업체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가, 소위 말하는 마진 압박, 마진에 대한 압박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가를 못하게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소위 말하는 운반비랄지 인건비랄지 비용은 비용대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를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필수 소비재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 음식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임금이나 소득이 이에 상응하게 증가하지 못한다라면 필수 소비재 가격 상승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비용 지불을 하게 되면서 거꾸로 내구 소비재의 소비 둔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진다. 말 그대로 먹는 부분은 줄일 수 없지만 텔레비전이나 가구나 자동차의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연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최대 쟁점 내지는 최대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두 번째,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최근 중국의 생산이랄지 소비가 둔화해지는 그런 모습, 코로나 봉쇄 장기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우리 산업 경제 그리고 금융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 중심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라면 다소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는 코로나 정점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일 것이다. 이 부분은 선진국은 소비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신흥국은 생산 관점에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그러면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명확하게 핸들을 명확하게 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편승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퀄리티 성장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을 곰곰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의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상황과 금융 상황 적절히 조합을 해 나가면서 계속되는 경제 발전을 구가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성장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와이노믹스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엔데믹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극복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소간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정점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신호가 시장 내에 나타나기만 한다라면 엔데믹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물론 지난밤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딥바잉이라는 저점 매수라는 관점에서 한번 곰곰이 계속해서 그 관심 가지고 유통업종을 지켜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스포츠 의류랄지 화장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가가 쉬운 업종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일 것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편승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이든 이제 뭐 내일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모레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이든 최근 미국 내 지지율이 40%를 붕괴당하는 거꾸로 지지율이 최저점에 이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간선거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그가 계속해서 약속을 해왔었던 경제 공약을 현실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계속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인프라가 되겠죠. 결국 정부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신정부 추진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던 경제 공약을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거기에서 나올 의제들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의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북한 도발을 같이 공동 대응을 이제 확실하게 해 나가자라는 조금은 좀 대북 관련된 정책 내지는 스탠스가 확실하게 그 미국 중심의 미국과 같이 이제 발맞춰 나가는 쪽으로 조금 좀 180도 변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려보고요. 경제 안보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두 나라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좀 기여해 보자라는 점. 결국은 여기서 그 대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조금은 더 미국과 조금 더 합치시키려는 그런 노력 분명히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에 오히려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서 주식시장은 그다지 뭐 크게 모멘텀을 받았다라는 쪽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향후 전개해 나갈 어떤 그 비전 또는 정책 방향성에 좀 주목을 많이 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어젠다를 설정을 하고 어젠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 논의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식시장으로의 현실화 단계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그 방향성은 분명히 결정됐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쪽 미래 전략 산업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과 유사한 매우 동일한 그런 어떤 그 미래 전략에 대한 어떤 그 산업 포커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별로 어떤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영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의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IPEF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제 저녁 때 그 발표가 나왔죠.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회의에 그 논의를 개시한다라는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한다라는 그 어떤 그 결단식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발표. 그 부분은 IPEF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확고히 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5월 중 아니라 5월 24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IPEF 결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동안 CPTPP라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2018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RCEP라는 이제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부분이 중국을 위시해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CPTPP는 11개국, 여기에는 중국도 제외했지만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이제 그 환태평양 중심으로 이제 그 이루어졌고, RCEP 같은 경우는 아세안 10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아우르게 된 15개국이 참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CPTPP하고요, RCEP하고 여기서 미국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아마도 이 부분 IPEF의 참여 동료, 물론 참여 동료 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발표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IPEF가 출범을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응책으로 중국과 FTA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 양수협장의 어떤 그 태도, 그 양수협장의 어떤 그 전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IPEF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노동이랄지 환경이랄지 어떤 그 기준 부분 분명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관세 인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혜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수출 기회가 확대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18년, 19년에 진행했었던 부분과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피해본 업종들이 오히려 이번 IPEF의 사실상 실질적인 발효,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개막과 함께 사실상 궁극적인 어떤 그 수출 기회 확대, 어떤 그 수출에 대한 윈 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파이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IPEF에 대해서 확고히 그들의 약속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관세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었던 업종군들, 이 부분들 먼저 시장 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또 국내 10대 총수들이 참석을 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주시죠.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현대차가 일단 가장 큰 규모, 70억 달러, 우리 돈은 한 9조 원가량의 전기차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어제 공식화를 시켰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사업, 그리고 LG는 배터리, SK도 배터리, 한화는 태양광 모듈. 근데 이 부분을요,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번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작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바이든이 이미 주관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딱 요맘때입니다. 2021년 5월 바이든이 주관한, 미국에서 주관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었죠.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 총 거의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394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현대차는 향후 5년 동안 74억 달러를 미국 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 조지아주에 신규 건설하는 공장이 그때 이야기했었던 74억 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74억 달러 이외에 추가로 또 7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우리 돈으로 엄청난 돈인데 투자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과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총수들과 만난다고 해서 과연 새로운 그때 이야기한 것 외에 새로운 투자를 발표할 여력이 있을까? 그리고 또 투자가 또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조금 좀 부정적입니다. 이미 이번 만남에서는 아마도 작년에 발표했었던 투자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도, 그리고 이미 예고되었었던 투자,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전체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라면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히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 해서 만남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바이든이 과연 우리에게 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리를 좀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조선업종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있으니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을 한 건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네, 그 조선 수주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 이제 신조선가가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이 슈퍼사이클 1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이냐, 이제 그 초입 단계 정말 진입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밤 미국에서 유통업체와 관련된 어떤 그 마진 압박,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컸었습니다. 근데 마진 압박을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는 그런 업종, 소위 말하는 비용 정가가 가장 용이한 업종, 어찌 보면 원재료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업종도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점. 결국 크락슨 신조선가, 이 지수가 13년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장 큰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원재료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가의 상승 부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신조선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업체와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의 조선업종의 향후 방향성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이제 조선업종의 수주 잔량까지 생각을 해보면 6년의 최고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일단 우리 그 수주 잔량을 좀 따져보면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한 하반기 정도까지는 작년, 재작년 저가 수주한 부분을 이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당장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익성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조선업종의 수익성,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원가 상승의 신조선가로의 전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업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마진 압박이라는 것 또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후판 가격의 상승폭을 선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가능성. 과거 바이어 마켓이었다라면 지금은 이미 선박 수주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화 약세, 달러와 강세.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 달러와의 강세. 근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조선업종의 수익성 세 가지가 지금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기분 좋게 좀 다른 실적이 잘 나왔던 업종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뉴욕 증시 상황이 지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유통업계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미국 시장의 하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업체가 실적 쇼크가 난 것,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하락폭을 늘려가는 그런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소매업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매업체, 타겟 시장 업체의 1분기 실적이 거의 1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날 월마트의 실적 부진에 이어서 대형 소매업체 타겟 역시 실적이 안 좋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기업이익에 악화되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급락하는 장세가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발표를 하면서 아마존과 가정용품 업체, 크로락스 등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개별 기업 이슈에서 소비업체 전반까지 시장 전반적인 충격을 보게 되었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말씀드린 대로 S&P 500 지수에서 ESG 지수에서 제외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특히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의 어떤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떤 저점을 테스트하는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차장님께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유통업계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된 이 시점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곳을 살펴보자면 의류업체, 국내 기업들은 역대 실적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내 기업 중심으로 좀 짚어주시죠. 의류 섹터 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 그리고 해외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는 업체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코로나 엔데믹을 접어들면서 리오프닝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의류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 실적부터 호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업체에서는 내수 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섬의 그러한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이에 따른 그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FNF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실질적으로 중국향 매출은 오프라인 매출 비중만 전체 중국 매출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우려감이 주가에 과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분기 그리고 3,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의료업종의 실적 성장은 시장의 눈높이보다 더 높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업계 전반적으로는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좀 거점을 두고 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 실적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FNF 같은 경우는 황제주 등극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또 봉쇄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별 이슈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혹시나 의료 관련된 업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으로 내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기준을 낮춰 잡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의 그 산재되어 있는 대외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내년까지의 그런 그 발표한 물가 상승의 수준은 조금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외적인 요인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 등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로는 강한 금리 인상 이후로는 단기간에 또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성 불가능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체크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 나가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또 국내 증시에 최근 영향을 주었던 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온도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한미 간의 금리 인상, 온도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 빅스텝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게 된다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과 점진적으로 발맞춰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여부가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어떤 계속해서 빅스텝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국내에서도 그에 발맞추는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번 주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 일정과 더불어서 오늘장 작전 이야기해 주시죠.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대외적인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의 어떤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그런 이슈와 이벤트는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어떤 대외적인 변수들, 특히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이익에 악화를 주는 모습,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견뎌내고 있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변동성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오히려 그 하락을 지지하는 테스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섣부른 매도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타이트한 펀더멘탈 연구를 통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그런 하락 시에 지수가 하락 시에 일부 펀더멘탈에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매도로 참여하시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오히려 그 매수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끝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관련돼서 저희가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에서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뚜렷하게 어떤 종목이 수혜다라고 찾기보다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그 산업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의존도가 연계가 되었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처, 그다음에 그 공급과 관련된 그 부수적인 부분의 확대를 일단은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연계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를 한 40% 정도, 40% 이상 정도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좀 기업적인 측면에서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IT 그 기업 자체로는 나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양하게 미국의 이제 현지 투자 같은 경우에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보기에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현지로 제품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1차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제품을 준다고 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 경기 자체가 뭐 불안해진다든지 자국주의 중심으로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든지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 현지 투자를 하고 이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비용의 회수 같은 경우가 제품이 팔려야지 그 부분이 회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아주 일차원적인 이유긴 하지만은 그런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해서 무작정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이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에 방문을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 방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그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의존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이슈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볼만한 종목은 저희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최근에 그 IT 관련된 뭐 장비 업종,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논리로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삼성의 평택 그 P3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뭐 순간순간마다 주가들이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본질을 감안해서 그 가장 중심으로 돌아와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저희가 시장의 수급,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약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실적보다는 수급 흐름에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상황 같은 경우가 지수 단으로 짧게는 2,559번까지 뭐 반등이 나왔다가 그 구간에서 뭐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로내로하고 며칠간의 상승을 하루 만에 되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현재 국면에서는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의 가격은 지금 67,900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64,000원대 초반까지 뭐 가격 체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 폭을 넓게 잡는다고 하면 64,000원에서 66,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시장 흐름, 그러니까 지수 흐름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일부 개파락이 나타날 텐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 외국인 측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된 점이 있고, 뭐 물론 역외 환율로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 폭이 이제는 안정화가 된 측면이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은 뭐 통화 관련된 교류 뭐 이 부분도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장에서 포인트는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그런 흐름이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의 수급이 조금 돌아설 때 64,000원에서 66,000원 구간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접근할 만한 가격대다 보니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미국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시장 오늘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응과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경기 민감주가 조정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대표주들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뭐 버티던 업종까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그 시장이 하락할 때 그 현금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 그 이자 요인이 있는 뭐 스펙주라든지 이런 그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은 통상 방어주의 성격을 가진 뭐 유틸리티라든지 최근의 흐름은 달라졌지만은 뭐 통신업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러한 그 스타일을 놓고 오늘 종목 하나를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네, 종목은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통상 방어주고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발생할 시점 그리고 그 모멘텀이 가깝고 이게 기업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과 결부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 움직임 같은 경우가 또 현재 시장에 비춰봤을 때 약간 방어적 성격도 필요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조 원대의 재무 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계열사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 뭐
6조 원대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그 부분과 더해져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뭐 전기료 가격의 폭 자체에 지금 산정되고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건의를 한 부분도 있다 보니 저희가 실적 측면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적자인데 적자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고 약세장에서 방어주 측면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어려운 측면,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고 그 변동성이 수반되는 요인이 저희가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중심 안에서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알아둘 점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즉 방어주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게 유틸리티 통신 업종이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개선 측면에서도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해 봄직한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략까지 녹여내면서 특징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 못해 지금 미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벌써부터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